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1번째 주제에 왔습니다. 조선 후기. 자, 임진왜란 이후의 시기를 우리가 조선 후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서 여러분들 뭐 병자호란 관련한 내용도 그때 이제 조선 후기인데 그 시기와도 관련한 내용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시기 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주제는 이제 붕당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21번째 테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먹이냐 찍먹이냐. 여러분은 뭔가요? 부먹인가요? 찍먹인가요? 맛있는 탕수육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가지고서 이제 막 탕수육인데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아니 이렇게 부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찍어 먹어야죠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탕수육은 원래 부어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부먹이냐 찍먹이냐라고 가지고서 상당히 뭔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예를 한번 볼까요? 일본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국밥 문화가 이렇게 많이 발달한 국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밥에다가 국을 먹는 데 있어서 국에다가 밥을 말 것이냐, 아니면은 밥에다가 국을 부을 것이냐. 이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약간 논쟁이 있나 봅니다. 다른 국가 한번 가볼게요. 영국입니다. 영국인들이 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중에서 홍차가 있는데 이 홍차를 우유와 함께 먹는 거를 또한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홍차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붓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영국인들은 이거 보면서 또 불편한가 봐. 아니 우유에다가 홍차를 부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맛이 좀 달라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나 봅니다. 여기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인들 많이 먹는 요거 이제 감자튀김이죠. 그지? 프렌치 프라이다라고도 얘기하는 거. 소스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보고 또 불편해하는 미국인들이 있나 봅니다. 케첩에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아닌가? 아니다. 이게 찍먹과 부먹이에요. 여기는 또. 케첩에다가 이제 감자튀김에다가 케첩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논쟁이 있나 봐요. 호주로 가볼게요. 호주로 갔더니 이거 지금 핫도그인데요. 핫도그에 보기만 해도 맛있게 생겼죠. 뭐가 문제인가? 이걸 보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핫도그 소세지가 있는데 이 위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된대. 뭐가? 토핑 양파 이런 게. 양파가 소세지 위에 가야 된다. 양파 아래에 양파가 소세지 아래 가야 된다. 이걸 가지고서 약간 우리나라 부먹 찍먹과 같은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그래. 어떤 걸로 먹는 게 맛있을까? 저는 뭔지 아세요? 저는요, 고민 없습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이런 거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자라는 명언을 남긴 코미디언이 있어요. 그래. 저는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중요한 논쟁 같진 않아요. 그냥 취향대로 먹는 건데 그냥 서로 존중만 하면 되지 뭐. 그죠? 서로 강요만 안 하면 되지 않나. 굳이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네 붕당 정치의 대립과 변질이 약간 이런 느낌과도 관련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붕당 정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붕당 정치의 시작은 이전, 요 광해군 효종 얘기 나오기 전 선조 시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죠. 자, 이 붕당이 나왔었던 거는 바로 이들입니다. 사림들이 선조 때,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임진왜란 전이에요. 애초에 이조전랑의 문제, 척신의 문제 이런 것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됐었죠. 자, 근데 이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또한 분화된다. 정열의 모반 사건, 정철의 건조 이런 걸로 분화된다라고 봤었습니다. 자, 이게 붕당이 형성된 모습이야. 그러니까 북인, 남인, 서인 이렇게 있었죠.
붕당이 3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고 광해군 때 여러분 중립외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누가 집권하고 있냐? 북인들이 집권해요. 광해군은 임진왜란 끝나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거든요. 임진왜란 당시에 북인들이 의병장으로 많이 활약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입김이 좀 세진 겁니다. 북인들이 집권했다. 그렇지? 이 북인이 집권한 다음에 이 북인들은요,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싶었어요. 남인과 서인 이들을 막 배제시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북인이 아닌 세력들이. 광해군 보니까 이것 봐라. 앞서 본 것처럼 중립외교 그리고 폐모살제 봤었죠.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살해했다. 반정의 명분 구실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 집권의 불만을 가지고 이제 반정이 일어나겠구나. 외교적으로는 중립외교 이것에 대해서 야 우리 명나라를 섬겨야지. 후금 붙어가지고 막 강홍의 항복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조반정이 일어난 거예요. 인조반정 누가 주도했느냐? 서인들이 주도한 거예요. 광해군 북인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무너뜨리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누가요? 서인들이. 그런데 여기에 남인들도 일부 참여해요. 그래서 인조반정은 누가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서인이 한 거예요. 또는 서인 주도로 남인 일부가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 정권을 서인 정권이라고도 하고요. 서인과 남인의 연합 정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서인들 주도에 남인들 일부가 참여했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로 인정하면서 대화도 하고 연립정권으로서 서로 협력하면서 당분간 쭉 지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인조 때 이렇게 붕당은 협력했으나 전란이 있었네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리고 효종이 왕위에 올랐네요. 그래서 뭘 주장한 거예요? 북벌운동을 주장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북벌운동에서 견해가 조금 달랐었어요. 서인이 주도하면서 남인들이 반대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있긴 했었다. 어찌 되었건 서인과 남인이 정치권에서 같이 어우러지고 있었던 건 맞다라는 거지요. 북벌운동에 대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긴 했었다. 자, 그런데 붕당이 누구다 지금? 서인 주도로 남인들이 참여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북인들은 어디 갔습니까? 북인들은 인조반정으로 사라졌어요. 쫓겨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제가 정리해 드린 건데 지금 이거 뭐냐면요. 붕당 정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요거를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광해군 때 북인이었었죠. 근데 인조반정으로 북인들 퇴장하죠. 그래서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인조와 효종 때 이런 모습으로 쭉 간 거예요. 그래, 앞서 여기까지 본 거야. 이제 그 다음 얘기예요. 이 붕당 정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쭉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보죠. 현종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 이전의 왕이 누구냐면요. 효종이에요. 효종 다음에 현종이에요. 자, 현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있잖아요. 현종이 왕위에 딱 올랐어. 그러면 와, 새 왕의 취임식을 거하게 하라 해가지고 막 술을 대령하라. 풍악을 울려라. 와, 모두 다 환호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새 왕이 등장했다는 거는 보통 이전의 선대 왕이 죽어서 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효종이 죽고 현종이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죠? 그럼 뭘 해야 돼? 상복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상복을 입고 이제 장례식 치른 다음에 상복 입고 쭉 지내야 되거든요. 당분간. 근데 상복을 얼마나 입는지 요거는 상황과 인물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이건 이제 예법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법, 의례, 가정의 의례, 또는 뭐 국가의 의례 이런 거잖아요. 이 예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조금 다르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 자의대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인조, 효종, 현종으로 이어지거든요. 인조의 아들 복림대군 효종, 그 다음에 현종 이렇게 이어진 거야. 그런데 인조의 계비가 있었어요.
인조의 계비, 이 사람이 자의 대비라는 사람이에요. 효종이 죽어서 현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면 상복을 입어야지. 그치? 근데 지금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어머니와 아들, 서열상 이렇게 돼요. 어머니와 아들, 즉 아들이 죽었다. 어머니가 상복을 얼마나 입을 것이냐. 이 얘기예요. 논의를 단순화시키면. 그러면 그래, 아들이 죽었을 때 어머니가 상복 입는 거 가슴은 아프지만 그 기간 잘 입고 지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여부에 따라서 첫째 아들이면은 3년을 입어야 돼요. 첫째 아들이 아니면 1년을 입어요. 장남을 당연히 우대하는 게 옛날에 있었으니까 이 당시에는요. 그죠? 자, 그러면 몇째 아들이죠? 효종? 첫째? 인조의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 소현세자예요. 소현세자는 죽었잖아요. 귀국해서 청나라 볼모 갔다가 소현세자의 동생이에요. 복림대군 효종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요거와 관련해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관련한 논쟁을 예속 논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첫째 아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누가 이걸 대립할 거냐? 바로 남인과 서인 간의 대립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붕당이 지금 남인과 서인, 서인과 남인이잖아요. 자, 어떻게 대립하는지 보자. 첫 번째 이 예송이에요. 효종이 죽어서 상복을 얼마 입을 것이냐, 그런 논쟁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서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예요. 효종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차남이잖아. 인조의 장남이 아니잖아요. 그래, 원칙대로 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1년이야. 그렇죠? 차남이잖아. 장남인 경우에는 3년이라 그랬죠. 장남이 아니면은 차남 1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인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남인이 다른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둘째 아들인 건 맞는데, 장남이 아닌 건 맞는데 왕이 됐잖아요. 왕은 장남이 계승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장남이 죽으면 차남이 계승하는 원칙 아닙니까? 아니야. 장남이 죽으면 장남의 아들이 계승하는 게 원칙이야, 원래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거예요. 좀 뭔가 꼬인 거예요. 소현세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소현세자의 동생 계승하는 게 아니고 소현세자의 아들이 계승해야 돼요. 근데 소현세자 아들 있었어요. 죽거든요. 어찌됐건 그쪽으로 안 왔어. 그러니까 뭔가 조금 꼬인 거예요. 그래, 장남이 아니긴 하지만 차남이지만 어쨌든 왕이 됐으니까 장남이 된 걸로 치자. 장남 된 걸로 치자. 왕이 됐으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왕실에서는 그런 게 있어. 이게 남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효종을 첫째 아들 장남으로 하자. 3년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장남으로 하면은 3년 동안 입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게 남인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1년을 입힐 것이냐 3년을 입힐 것이냐 이거 가지고서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1차 예속 논쟁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은 지금 어떤 것을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서인은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 예법을 적용해야지. 일반 양반 사대부들 적용하는 예법 그대로 똑같이 해야지. 왜 왕이 됐다고 왕이 됐으니까 장남으로 치자 이런 게 어딨어. 다 똑같은 사람이야. 왕을 특별 대우할 필요가 없다. 신권, 신하의 권리는 왕의 권리와 같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남인은요, 아니다. 왕이 됐으니까 왕실은 특별 대우야. 왕실은 왕이 됐으면은 일반 신하 예법과 달라. 왕은 더 높여야 돼. 왕권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속 논쟁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아유 그냥 뭐 상복 뭐 얼마 입으면 뭐 어때? 아우 진짜 답답해. 이런 정도 차원은 아니에요, 사실. 예, 정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왕권 중심이냐 신권 중심이냐 이런 걸로 갈등을 벌이게 되는 당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기 대비가 물어봐요. 그래서 나 3년 입어, 1년 입어. 어떻게 해야 돼? 결론 어떻게 되냐? 서인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몇 년 입는 거예요? 1년 입는 거예요. 왜? 당시 왕이 현종이라 그랬죠. 현종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면 서인과 남인 중에서 힘이 센 세력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힘이 세요? 서인이 센 거야. 그래서 서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 1년상으로 끝났어. 이렇게 끝난 줄 알았지? 그런데 말이죠. 인조, 효종, 현종. 이번에는 효종의 비가 죽어요. 그런데 인조의 계비가 아직 살아있어요. 아하, 첫째 며느리야 둘째 며느리야 똑같은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효종 비가 죽자 얼마를 입어야 하느냐, 첫째 아들로 봐야 되냐 둘째 아들로 봐야 하느냐, 이 논쟁이 나오는 거죠. 서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서인이 차남 둘째 아들로 봐야 한다. 첫째 아들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서인이 봤을 때에는. 그래서 찾아보니 얼마냐? 9개월이에요. 남이는 둘째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로 대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며느리격인 이 서열로 보니까 첫째 아들의 부인 그러면 1년이에요. 예. 서인이 남인에 비해서 기간이 짧죠, 다. 요쪽은 남인은 왕을 특별 대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장남 기준으로 조금 더 다 긴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2차 예송, 가빈 예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는 1차 예송, 기해 예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송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이번에도 서인이 이기겠네요? 아닙니다. 남인이 이겨요. 그래서 남인의 1년설이 채택이 돼요. 앞에는 서인의 1년설, 1년을 기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남인의 1년설. 그지? 근데 논리는 좀 다르죠. 서인은 왕을 특별 대우할 필요가 없다. 신권 중심이요. 남인은 왕을 특별 대우해야 된다. 왕권 중심이요. 그러면 말이지. 두 번째는 왜 남인이 승리한 걸까? 당시 왕 누구예요? 현종이죠. 이때는 현종이 왕이 된 지 조금 지났어요. 그러면 왕이 막 됐을 때보다는 힘이 약해질까요? 세질까요? 세지겠죠. 자기의 의사가 중요한 거야. 서인 남인 중에서 현종이 마음에 누가 들었냐? 남인이 마음에 들었어. 왜? 왕을 특별 대우해야 된대. 서인은 왕을 특별 대우할 필요가 없대. 남인이 뭔가 예뻐 보였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남인이 승리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예송 논쟁은 1승 1패가 되죠, 각각. 예. 서인 집권, 남인 집권으로 바뀌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긴 거냐? 남인이 이긴 거예요. 왜? 남인이 승리하고 끝났잖아. 예송은 두 차례거든요. 그치?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종 때 지금 예송 논쟁입니다. 1차 예송 논쟁. 효종이 죽고 나서 서인 1년, 남인 3년. 결국 서인의 1년설 채택. 그 다음에 2차 가빈 예송. 효종비 죽음을 계기로 서인 9개월, 남인 1년. 남인의 1년설 채택. 그죠? 그래서 최종 승자 남인, 윈.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때까지는 서인과 남인이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 세력을 막 몰아내고 저들을 죽여야 하옵니다.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네, 조금 정치 운영을 조금 더 주도하는 요 정도요. 상호 간의 인정과 공존이 가능한 이런 모습이 있었던 시기가 예송 논쟁이긴 합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사이가 벌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들지 않나요? 그래요. 요 다음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의 왕 숙종이라는 왕입니다. 자, 이 숙종이라는 왕 때 환국 정치라는 게 전개될 거예요. 이게 뭔지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환국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환국은 갑작스럽게 전환된다.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전날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다음 날 사약받아.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도 막 그런 경험 있잖아요. 진짜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다니. 좋게 바뀌면 좋은데 나쁘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전국 운영이 너무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환국이야. 자, 어떤 일이 있었나 보자. 첫 번째 환국입니다. 자, 일단 숙종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초반부예요. 누가 집권하고 있었을까요? 앞서 볼까? 최종 승자 남인이라 그랬죠. 남인 집권으로 시작하는 게 숙종 때예요. 남인이 집권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 남인이 집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인의 당시에 우두머리격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허적이란 사람이에요. 남인 허적.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 남인들이 허적 집에 모여가지고 약간 이제 뭐 친분도 하고 뭐 단합대회 같은 것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잔치 비슷하게 이제 모였나 봐요. 근데 말이죠. 당시 왕 숙종이 남인 허적이면은 당시에 좀 내노라 하는 인물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왕이 숙종이 생각한 거야. 여기다가 내 거 좀 빌려주면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왕의 천막을 빌려주는 게 어떨까? 왕의 천막을 빌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얘기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 천막이 없는 거예요. 왕이 쓰는 천막이 있어요. 공식 행사에서. 이걸 왕이 이제 좋아하겠지. 빌려주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야. 야, 찾아봐. 어디 있어? 어디 있었냐? 허적 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허적 집에 있나? 이상하다. 허락을 안 받고 가져간 거예요. 뭔가 좀 전달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왕의 물품이 다른 데 갔어요? 야, 이거는 큰 죄가 될 수 있죠. 이때 허적에게 역모의 혐의가 있다라는 고발이 나와. 허적의 아들 허견이란 자가 역모를 꾸미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얘기가 딱딱 떨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그렇다. 허견의 역모 사건이에요. 허적의 아들 허견이 역모를 꾸몄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지금 이런 증거가 있다. 누가 주장했을까요? 요즘 지금 남인 쪽이죠. 서인들이 주장했겠죠. 그죠? 서인들이 전국 운영을 주도하고 있었던 남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걸 더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 남인들은 역적이다 이거예요. 숙종이 생각해 보니까 괘씸하네. 응? 니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좀 잘 챙겨주려고 했는데 남인들 안 되겠다. 얘들아 일로 와라. 사약 먹자. 남인들이 축출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남인 윤휴라는 남인도 있어요. 허적과 윤휴 다 남인들입니다. 그래서 남인들이 대거 축출된 겁니다. 그리고 누가 집권하겠어요? 서인이 집권한 거야. 남인들은 전국 운영을 주도하고 있었다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린 거예요. 갑자기 바뀌었죠. 이게 첫 번째 경신환국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경신환국의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남인들이 몰락하고 서인들이 집권하게 돼서 전국 운영이 갑자기 바뀌었구나. 그래, 서인들 집권으로 당분간 넘어간다. 숙종이라는 왕은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왕이에요. 숙종이 어디서 나왔지? 이 사람들은 알 겁니까? 알 겁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 많이 들어보셨죠? 숙종의 부인들이에요. 숙종의 원래 본 부인, 즉 중전, 정실 부인. 바로 누구냐? 인현왕후예요. 인현왕후, 숙종의 중전입니다. 인현왕후. 근데 숙종이 새로운 여인을 알게 돼요. 숙종보다 연상인데 마음이 많이 갔나 봐요. 후궁의 책봉이에요. 그러면 이제 빈이란 칭호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희빈이라고 그 칭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희빈이 원래 이름이 아니고요. 그 왕비를 부르는 그런 칭호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제 장옥정이라는 이런 인물입니다. 자, 이 숙종에게는 그래서 누가 있었던 거냐? 인현왕후와 장희빈. 요렇게 부인들이 일단 이렇게 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현왕후와는 사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식이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장희빈 임신을 했어요. 아들일까? 아들.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이. 숙종이 장희빈한테 아주 흠뻑 빠져 있을 때예요. 네. 그러면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 그러니까 이제 뭐야? 다음 왕위 계승.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 세자에 책봉할 준비를 할 겁니다. 자, 요게 지금 이 얘기예요. 희빈장 씨, 장희빈입니다.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자에 책봉되기 전에 원자라는 칭호를 먼저 부여하거든요. 뭐 세자 책봉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아들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자가 크면은 이제 보통 세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자 즉 원자 책봉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숙종한테.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숙종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되니? 후궁이에요. 중전이에요. 중전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게 원칙이에요. 후궁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거는 플랜 B예요. 아직 2년 하고 있다 이거지. 왜 이렇게 서두르시냐? 안 된다 이거예요. 인현 왕후는 서인 쪽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장희빈은 남인 쪽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서인들, 당시 집권 세력 서인들 입장에서는 장희빈의 아들이 세자에 오르면 남인들이 다시금 득세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인현왕후의 아들이 생긴다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세자를 가는 게 맞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자 이거죠. 그랬더니 숙종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우리 누나의 마음을 니들이 알겠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아니다. 얘들아, 사약 먹자. 왜 그러십니까?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서인이 몰락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기사환국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면은 기사환국은 서인들이 몰락하고요, 남인들이 집권하게 된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 결국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에 책봉하고 이후 이제 세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숙종이 서인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서인의 우두머리격 인물인 송시열. 자, 이 송시열이 쫓겨나고 결국에는 이제 파직되고 죽게 될 겁니다. 이게 기사환국이에요. 남인들이 기사회생했네요. 그래요. 그래서 남인들 집권으로 이어집니다. 남인들 집권이 계속 될 줄 알았죠. 근데 당시 우리의 왕 숙종은요, 변덕이 심한 분이에요. 변덕이 심하다. 뭐냐? 인현 왕후를 앞서 기사환국 이후에 쫓아냈거든요. 장희빈을 중전으로 책봉을 해요.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인현 왕후 너무 마음이 아파. 숙종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조강지처지, 그치? 원래 남녀 관계에서 너무 막 이제 좀 안 좋게 내가 막 행동했고 헤어지면은 마음에 좀 남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생각도 나고 그렇지 않나?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친구랑 뭐 이야기하다가 연락해 볼까? 받을까? 해봐. 해가지고 다음날 뭐 정신 차려 보니까 전화를 막 이렇게 했고 막 장문의 톡을 남기고 그러면 이제 이불킥하는 거잖아요. 숙종도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 인현 왕후를 다시금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인현 왕후를 복위해야겠다. 그러자 누가 반대하겠어요? 남인들이 반대하겠죠. 장희빈과 연결된 남인들 안 된다 이거지. 쫓아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숙종이 기분이 안 좋아. 너희들 조강지처의 소중함을 모르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아니다. 얘들아, 사약 먹자. 갑술환국입니다. 갑술환국의 결과 어떻게 돼요? 서인이 재집권하고 남인이 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자면 남인이 몰락하게 되고요, 서인이 집권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갑술환국이 일단 숙종 때 마지막 환국이거든요. 서인 주도, 서인이 최종 승자가 되었구나라는 겁니다. 예, 숙종의 지금 이런 부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두 차례의 요 환국이었었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남인은 갑술환국의 결과 서인에 대항할 만한 세력이 완전히 붕괴될 거예요. 그래서 남인들은 이제 이 세 차례 환국의 결과 사실상
몰락하게 된다. 이 서인들 집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인은 앞서 봤던 첫 번째 환국에서 소론과 노론으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자, 일단 요거를 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인이 재집권했다. 노론과 소론, 소론과 노론은 서인이 갈라진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요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환국을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이런 환국 정치는 붕당 정치가 잘 유지되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붕당 정치는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요. 상대당을 인정하면서 건전하게 토론하기도 하고 공론을 바탕으로 의견들을 수렴하는 이런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급적인 정치 문화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서인과 남인들의 협력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됐거든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토의도 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도 있는 이게 기존의 원래 붕당 정치의 모습이었었는데, 근데 이 환국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간의 역적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저 당 세력들을 몰아내고 죽여야 우리가 산다 라는 이런 극단적인 대립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붕당 정치의 원칙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니야. 변질된 거예요. 사람이 원래 참 좋은 애였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범죄자들도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사람을 잘못 만났나? 저렇게 됐나? 붕당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왕이 지금 이 환국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숙종이 지금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약을 너희들, 사약을 너희들. 이러다 보니까 붕당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시기에 있었던 뭐 서인이든 남이든 특정 세력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권력을 쥐었을 때 상대방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권력 쥐었을 때 처절하게 무너뜨려야죠.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왕과 연결되어 있는 외척, 종실 이런 비중이 증가하기도 할 겁니다. 이건 뭐 참고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건데 경신환국, 첫 번째 환국, 허적 모반 사건, 허견 영모 사건, 그 사건을 계기로 하여 서인이 첫 번째 환국 때 서인이 권력을 쥐고 남인을 어떻게 처벌할까, 남인을 어느 정도 몰아낼까와 관련하여 강경파는 남인들을 확실하게 몰아내야 된다. 온건파는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 그래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인이 지금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붕당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노론과 소론이 있고 남인들은 힘이 많이 약해졌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환국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종 때 앞서 본 것처럼 결국에는 인현왕후를 어떻게 합니까? 인현왕후를 복위시킬 겁니다. 장희빈은 인현왕후, 그래, 결국 내가 중전을 차지했었는데 옛날 중전 인현왕후가 내 자리를 뺏어갔구나라고 해서 인현왕후를 막 저주하다가 이게 뭐 발각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희빈은 숙종의 미움을 받을 거예요. 극단적인 캐릭터 숙종 어떻게 하냐? 자기의 부인이었던 장희빈에게 사약을 먹일 겁니다. 그래, 결국 장희빈은 죽게 돼요. 그럼 세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장희빈의 아들 세자는 그대로 세자 자리를 유지하다가 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숙종, 그 다음에 장희빈의 아들 경종, 요렇게 이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 때 붕당이 어떻게 됐다 그랬냐? 소론과 노론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소론과 노론, 이 붕당 세력 중심으로 갈등을 벌이게 될 건데,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장희빈의 아들, 장희빈은 남인 쪽이었잖아요. 남인은 몰락했죠. 근데 소론과 노론은 서인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서인의 입장에서는 장희빈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게 뭔가 좀 깨름직하지 않을까? 그죠? 당시 주류가 노론이었거든요. 노론은 장희빈의 아들이 세자에서 계속 이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대안,
숙종의 또 다른 아들 연인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로는 그래도 세자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 장희빈의 아들 세자. 그래서 당시 세자파와 연인군파로 숙종 말년 때 갈등을 했었다는 거야. 이게 그 얘기예요. 근데 바뀌지 않고 세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니 경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장희빈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경종이 왕위에 오르긴 했는데 소론과 노론 중에서 노론이 주류거든요. 이쪽이 힘이 더 세요. 예. 그러면 노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밀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왕이 탐탁시 하는 거야. 그리고 자신들이 힘이 세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밀고 있는 요 이전 숙종의 또 다른 아들을 다음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경종의 동생이거든요. 이복 동생이거든. 세제에 책봉합니다. 세제. 그러면 경종 입장에서는 당시에 힘이 센 노론들의 말을 그 의견을 좀 수용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노론들의 견해를 수용해서 세제에 책봉한 겁니다. 그러더니 노론들이 뭐라고 하냐? 권력을 넘기세요. 전하. 권력을 넘기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 좀 물러나시고 대리청정하시면 되잖아요. 예. 세제에게 왕의 권한을 상당수 넘기는 거야. 이거 대리청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경종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죠. 얘네들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나도 왕인데 나를 너무 호구로 하는 것 같아. 당시 왕 지지파가 소론이에요. 소론이 이걸 보고서 기분이 안 좋죠.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 노론 세력들을 확실하게 짓밟으셔야 됩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벌어진 게 신임사화입니다. 누가 노론을 공격했냐? 소론이 노론을 공격한 거예요. 예. 소론이 노론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소론과 노론 간에 지금 대립이 벌어지고 있고 이 신임사화는 결국 소론이 노론을 공격했던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론의 힘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노론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역시 왕을 바꿔야 돼.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숙종 때 지금 환국, 서인, 경신환국을 계기로 서인이 승리했었고 그 다음에 기사환국을 계기로 남인, 그 다음에 갑술환국을 계기로 서인이 승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인은요. 첫 번째 경신환국을 계기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종 때 신임사화를 통해서 소론이 노론을 공격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면 앞서 본 것처럼 이 사람 연인군은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왕과 대립하고 있어요.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노론이. 그리고 이 연인군 같은 경우는요. 경종과는 형제예요. 이복 형제예요. 엄마는 다르고 아빠가 숙종이야. 그치? 이 연인군 불편해. 야사에 따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경종한테 연인군이 음식을 올립니다. 전하, 이거 먹고 힘내세요. 이게 뭐냐? 게장과 감입니다. 우와, 맛있겠다. 밥도둑 맛있게 먹었나 봐요. 감도 보니까 달고 맛있었나 봐요. 먹었어요. 동생아, 배가 좀 아프다. 설사가 나오는 것 같아. 기분 탓입니다. 그렇겠지? 먹고 죽어요. 경종. 네. 그래? 연인군이 올린 음식을 먹고 죽어요. 연인군은 세제였죠. 그래서 연인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뭔가 조금 깨름직한데요? 그 사람이 영조입니다. 예. 영조가 연인군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조가 왕위에 올랐는데 영조가 올린 음식을 먹고 경종이 죽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치? 그러면 이 사람은 왕이 아니라 살인자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영조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하지만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를 할 거야. 공평하게 누구누구 여러 사람들을 등용하는 정치를 할 거야. 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자잖아요.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당시 강경한 소론과
이전에 배제됐었던 남인들 일부가 가담했었던 난이 벌어져요. 영조 인정할 수 없다.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이인좌의 난이에요. 영조는 이인자로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릴 것 같죠? 자, 이인좌와 같은 이런 세력들이 영조를 인정할 수 없다예요. 영조는 일단 왕이 됐죠. 난이 일어났으니까 진압하면 되죠. 그래, 진압합니다. 자, 진압하면서 영조가 다시 얘기해요. 나 공평하게 정치한다고 했거든. 탕평교서는 공평하게 정치한다라는 것을 발표한 문서예요.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것이. 영조는 기본적으로 노론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노론의 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평하게 여러 세력들을 아우르겠다. 여러 세력들을 아우르겠다 탕평책인데 영조의 탕평책은요. 이런 탕평책이에요. 탕평 정치나 할 건데 동의하는 세력들, 그 다음에 너무 극단적으로 영모다 해서 죽이자 이런 세력들 빼고 등용할게. 완론탕평이다 그래요. 완론탕평의 완자가 느리다, 완화됐다 할 때 좀 완화된, 너무 강력하게 막 밀어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 탕평 정치 하자. 좀 뭔가 둥글둥글한 성격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탕평책을 시행을 하겠다. 이게 완론탕평 되겠습니다. 자, 영조의 탕평책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온건하고 타협적인 사람들을 등용하는 거예요. 왜 성격들 보면은 가끔 굉장히 좀 센 캐릭터들 좀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잘 부딪히는 이런 사람들 말고 그냥 둥글둥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면은 안에서 좀 화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영조는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들아, 탕평의 정신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해서 비석을 건립할 겁니다. 이게 바로 탕평비라는 비석입니다. 자, 그리고 영조는 탕평 정책을 하기 위해서 붕당의 대립이 극단적으로 가는 상황을 막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붕당 정치가 처음에 나왔었던 거 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동인과 서인의 분화가 있었어요. 그게 이조전랑의 문제 때문에 분화가 이루어졌었어요. 이조전랑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권한을 없애면 되지 않을까. 이조전랑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권한들을 약화시킬 거예요. 그러면 붕당 정치도 약화되지 않을까. 원래 이조전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란 말이에요.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당들이 경쟁하고 갈등하니까 이거 자체를 권한을 약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조의 정책이 쭉 당분간 이어지는데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영조의 정책, 영조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조의 아들은요, 영조가 늦은 나이에 아들을 봤어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똘똘하기도 하고 좀 활동적이기도 했던 것 같아. 이 아이가 잘 크면 내 보위를 잇겠구나. 이 영조의 아들 무럭무럭 잘 자라는 듯 했는데 한 10대로 좀 넘어가면서 병에 걸립니다. 이 불치병에 걸려요. 중이병에 걸려요. 뭔가 좀 아버지의 말이 좀 뭔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막 너무 아버지는 예민한 것 같은데 나는 좀 활동적이기도 하고 내 아버지가 이제 막 나무랍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강박증이 생겨요. 아버지만 보면은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이 세자가 나중에는 이제 사고도 많이 칩니다. 정신병에 시달려요. 이 주변에 막 시중 드는 사람 막 죽이기도 하고 세자를 처벌하라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영조가 결국 어떻게 하냐? 세자에게 자결을 명합니다. 자결하라. 잘못된 게 없습니다. 여봐라. 뒤주를 가져오라. 가두고 망치로 박아라. 뒤주에 가두죠. 그래서 결국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사도세자예요. 사도세자가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당시에 사도세자를 죽여야 된다.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라는 세력과 잘못한 건 맞는데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합니다. 죽이는 건 너무하다. 시파라고 해요. 죽여야 된다. 벽파라고 해요. 이런 갈등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는 역시나 붕당이라는 게 또 갈라지고서 뭐 견해가 지금 나뉘고 있네요. 그러면
당시 영조의 탕평책으로 화합되는 모습으로 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영조의 개혁 정책으로서 백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탕평책을 했다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갈등이 어느 정도는 완화된 거예요. 근본적인 한계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완화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을 챙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은 국민들의 생활과 너무 좀 반대되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영조 때에는 탕평책으로 갈등이 조금은 완화되다 보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균역법이라는 제도는요, 경제편에서 볼 건데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준 어떤 제도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신문고 제도라는 것을 다시 설치하기도 해요. 이거는 조선 초기 태종 때 있었던 건데 중간에 없어졌거든요. 백성들이 억울하면은 신문고에서 억울한 거 이런 거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고하는 이런 제도, 백성들을 위한 제도였었어요. 그 다음에 당시 수도 한양이 도시의 기능이 점점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네, 수도 한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니, 똥물이 되는 거예요. 너무 하수도 시설이 정비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염병도 생기고 이런 거야. 안 되겠다. 이 하천을 정비하자, 청소하고 다시금 요거를 파내서 하수도를 정비하자. 이게 청계천 준설이에요. 준천사라는 걸 만들어서 청계천을 정비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조 시기 때 조선의 정책을 다시금 재정리한 서적을 만들게 돼요.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조선의 기본 법전 뭐였죠? 성종 때 완성했었던 경국대전이 있었어요. 이 경국대전을 다시금 업데이트하자. 그래서 만든 게 속대전이라는 일종의 경국대전 속편이에요. 동국문헌비고라는 백과사전도 편찬하기도 합니다. 이건 문화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영조의 개혁 정책을 쭉 정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조의 정책은 사도세자가 죽으면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죠. 자, 영조의 아들이었었어요. 사도세자. 근데 사도세자가 죽었죠. 그치? 그리고 붕당 사이에서 벽파 시파의 갈등이 있기도 했었어요. 사도세자가 죽은 다음에 세자가 죽었죠. 그러면은 세자를 누구를 합니까? 원칙상은 사도세자, 세자의 아들이에요. 영조에게는 손자입니다. 세 손에 책봉을 해요. 그리고 이 세 손이 왕위에 즉위하게 돼요.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는요, 사실 왕세손 시절부터 상당히 불안했었어요. 왜? 정조는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응? 사도세자. 그래, 잘못해서 죄인이다라고 해서 죽었어. 세손, 지위가 없다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정조가 즉위하고 한마디 합니다. 그 아이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나는 죄인이라고 했었던 사도세자, 우리 아버지, 그 아들이 나다. 예. 그러면 뭘 예상할 수 있냐? 아니, 그럼 정조가 사도세자 죽이는데 가담했었던 사람들 막 죽이겠네요? 이전에 막 연산군 때 막 어머니 죽인 사람 나와라 해가지고 갑자사와 이런 거 벌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연산군 시즌2가 돼버리는 것이. 예. 정조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조는 이전 할아버지 영조 때처럼 여러 가지의 좋은 것들, 화합하는 정치를 이어가겠다라고 하여 탕평책을 추진하고 이어갑니다. 자, 근데 영조의 탕평책과 조금 달라요. 준론 탕평, 준엄한 탕평책을 하거든요. 왕이 조금 더 개입을 많이 해요. 자, 영조 때에는 둥글둥글한 애들 중심으로 등용할게. 이게 영조의 탕평책이었는데 정조의 탕평책은 왕인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왕인 내가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리겠다. 예, 이렇게 하는 탕평책이에요. 이걸 준론 탕평책이라고 합니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가려서 인사관리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좀 더 왕이 더 많이 개입하는 탕평책이에요. 그래서 이 정조의 탕평책은
왕권을 좀 더 강화시키는 탕평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벽파 말고 시파들 위주로 등용을 하기도 하겠죠. 왜? 시파는 이전에 사도세자를 죽이는 것까지는 좀 너무한다 라고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파를 중심으로 등용하면서 이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배제됐던 소론과 남인 계열들도 비주류들도 등용을 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여러 세력을 등용하는 겁니다. 왕이 판단하겠다라는 거. 왕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얘들아, 신하는 왕인 내가 가르쳐 줄게. 응? 신하들 말이야 보니까 너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저렇게 안 되겠어. 왕인 내가 신하들을, 젊은 관리들은 내가 직접 챙기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젊은 관리들을 재교육하는 이런 초계 문신제. 네. 이렇게 유능한 문신들을 초계 문신이다라고 하거든요. 초계 문신을 선발해서 왕이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정치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너의 사람, 나의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모습이다. 그 다음에 정조는 강력한 왕권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거에 반기를 들고 반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을 지키는 호위 군사 조직을 만듭니다. 장용령이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어요. 까불지 마라 얘들아. 왕권이 이렇게 강력하단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겠죠. 그리고 학술기구를 만듭니다. 얘들아, 왕의 사람으로서 정치를 잘 운영하고 학문도 연구하면서 나의 브레인 집단이 되어라. 규장각이라는 걸 만들어요. 원래는 이게 왕실 도서관인데 학문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왕의 측근 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최측근 관리들을 검서관이다라고 하는데 이 검서관에 서얼 출신들을 등용할 거예요. 서얼은 양반의 첩의 자식들인데 승진의 제한 같은 게 있었어요. 문과응시도 제한이 있었고, 이 서얼 출신들을, 능력 있는 서얼들을 왕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정조는 영조처럼 둥글둥글한 애들 쓰겠다가 아니라 내가 직접 키울게. 조금 더 강력한 탕평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통공이라는 조치가 있는데 이거는 상업정책으로서 경제편에서 등장할 겁니다. 이 상인들에 대한 어떤 특권을 없애는 정책으로서 이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조는요,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도시 거점을 만들고 싶어요. 수원의 화성을 만듭니다. 수원의 화성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왕권의 강력함을 보여줄 거야. 여기서 뭐 할 거냐면요, 정조의 호위부대 장용령 군사 퍼포먼스 같은 거 할 거야. 그러면 뭐 하고 싶은 거야? 이 수원의 화성 강력한 성벽이 있다. 새로운 도시다. 왕권을 상징하는 도시다. 그리고 왕의 이 군인들, 저 강력함을 보아라. 그래서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던 이런 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조의 편찬사업은 영조 때의 연장이에요. 법전을 다시금 재정비합니다. 자, 영조 때는 앞서 본 것처럼 속대전을 편찬했었죠. 이게 법전이거든요. 요거를 다시금 새롭게 개편한 게 대전 통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전이 법전이에요. 그래서 경국대전, 속대전 이런 것들을 합쳤다. 그래서 법전으로서 조선의 통치체제를 다시금 재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정조는요, 얘들아, 대외관계,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처리해야 돼. 이런 것들을 모으자. 동문휘고다라는 국정운영의 지침서야. 무예도보통지. 무예를 정리하자. 그래. 일성록은 왕의 일기 형식의 기록물. 그래서 지금 정조 때에도 영조 때와 마찬가지로 문물을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서적을 편찬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 학문을 모으고 체제를 정비하는 이런 정치 운영으로 붕당의 문제점이 조금 완화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
찍먹이냐 부먹이냐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화합하는 게 중요하지. 서로 간에 인정을 하면서 방법은 영조와 정조가 조금은 다르긴 하나 좀 더 화합되는 이런 정치를 한다면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가능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시기를 조선의 르네상스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정치 운영에 잘못된 부분들이 좀 시정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잘 이어지면 좋을 텐데 글쎄요. 요 다음 단원에서는 조금 더 잘못된 모습으로 가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하기도 할 겁니다. 자, 일단 붕당 정치의 모습은 지금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탕평 정책으로 좀 완화는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에 영조와 정조 때에는 완론 탕평, 준론 탕평 하면서 왕권을 바탕으로 하는 물론 왕권을 더 강화시키는 정책은 정조 때이긴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붕당의 대립을 시정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 이후에는 글쎄요. 그거는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문제풀이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